보궐선거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 방송에서는 정치, 종교, 젠더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원칙인데요. 정치라기보다는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좀 바뀔지 한번 좀 예측해보는 내용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드릴 말씀은 짧은데 갖고 온 기사는 무려 5개가 됩니다. 왜 5개나 되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출처를 먼저 밝혀야 되겠죠.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21년 4월 7일, 그러니까 선거날 오후에 입력이 됐고요. 이제 선거 결과가 윤곽이 좀 나온 새벽에 4월 8일 새벽 1시 48분에 이제 좀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제목은 서울 재건축 35층 규제 확 풀린다. 달라질 서울 부동산 시장. 공공민간 개발 방식은 달라도 30만 가구 넘는 주택 공급 약속. 공시가 부담 완화도 한 목소리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목을 왜 이런 식으로 뽑았냐면, 그리고 왜 선거날 이런 기사를 냈냐면, 여야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을 비교를 해본 거죠. 박영선 민주당 후보 공급 목표가 공공개발 중심 30만 호였고 35층 층고 제한은 남산 조망권 감안해서 부분 폐지, 재개발 재건축 전면 활성화, 공시지가 인상률 10% 제한.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금 이제 당선인이죠. 공급 목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중심 36만 호, 35층 층고 제한 50층으로 폐지, 재개발 재건축 전면 활성화, 공시지가는 동결로 가겠다는 겁니다. 선거날 좀 올라온 기사이기도 하고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좀 이 부분도 누가 되든지 간에 없어지거나 좀 약간 폐지가 되겠다, 좀 조정이 되겠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측 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올 건데, 예측 기사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해당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그 기사의 근거로 밝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내 생각은 어떻게 될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당연히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커지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좀 확 풀리지 않겠냐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인데 정부 국회 조율 필수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기사냐면은 YTN에서 가져왔습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 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아침 9시 13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그나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어있는데 정부 국회 조율 필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 따옴표가 있죠. 이게 양쪽 따옴표가 있는 거는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지만. 그리고 이제 양 따옴표,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 하면 이제 속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뭐 제네시스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하는 거. 그런 건데 몹쓸 사례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말을 누가 했냐는 거죠. 정부 국회 조율 필수다. 이거는 저쪽 밑에 가보면 나옵니다.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이 필수다라는 건데, 기사 내용 잠깐만 볼까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 지은 지 43년 된, 많이들 단톡방까지해서 돌았죠. 압구정 모 아파트, 뭐 다 아시는 그 아파트, 전용 245제곱미터 하면은 75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난 5일 식목일 날 80억에 팔렸죠. 직전 거래가였던 67억보다 무려 13억을 그냥 곧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80억을 아마 현금으로 다 하셨어야 됐을 겁니다.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거 하나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치,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이런 것들도 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갑 수석위원이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YTN에서 인용한 거는 박원갑 위원님의 말씀을 따왔군요. 자, 자칫 중앙정부의 이견을 빚거나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과 함께 집값 상승을 가져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막을 후속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민간 공급을 끌어낼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YTN은 가볍게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각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 자, 오세훈 압승에 홍남기 장관들 소집해서 역시 또 큰 타운표 나왔죠.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멘트를 매일경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왔다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 이게 이제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YTN하고 거의 입력 시간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YTN에서도 요걸 인용한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 관계장관의 긴급 소집,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공약, 오세훈 후보 압승으로 당선해 강남 재건축 시장 영향 우려 표시. 이게 아까 두 번째 기사에서 본 것처럼 약간 조금씩 들썩이니까 이제 좀 염려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공 재개발 이사 대책 효과 강조, 오 후보 겨냥 상호 협력해야 된다. 부동산 엇박자 경계감 표시. 한번 볼까요? 전날 어제 치러진 서울시장 결과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되니까 지자체 단독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정책 지조와 너무 다르게 가면 좀 안 되는데 사실상 정부가 먼저 당선인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요걸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해당 언론사의 의견을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해당 언론사의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거든요. 항상 사실만 보세요. 그 명작 그 웹툰 미생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집어치워버리라고. 사실만 보라고. 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이제 오늘이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점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 인허 가능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날 회의는 당초 정부 일정이 없었으나 하루 전인 지난 7일 긴급히 공지가 됐다. 이게 지난 7일 언제 몇 시에 공지가 되는지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뭐 이제 이걸 약간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동안 이사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좀 그동안의 기회를 좀 달리 했던 야당 시장이 이제 나오니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이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발표해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의 근거로 KB국민은행과 부동산원의 서울지역 매수 우위 지수를 제시했다. 재밌네요. 그동안은 부동산원만 제시를 했는데 KB부동산 별로 참고 안 했는데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당초 2월 첫째 주 KB국민은행의 매수 우위 지수는 109.8이었는데 3월 마지막 주 77.3으로 낮아졌고, 부동산원 역시 같은 기간 110.6에서 101.0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다. 이것도 설마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지금 멘트가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요 정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 압도적인 차이로 야당이 됐네. 그리고 이제 뭐 첫 번째 기사 본 것처럼 야, 이거 확 풀리려나 보네. 응?
두 후보도 다 얘기했으니까 여당에서도 본인들 후보 냈는데 또 말 뒤집기도 부담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말 나온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 나오고 정부 여당 후보도 이렇게 말했었는데 좀 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약간 막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똑똑해지는 방송이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기사가 두 개가 좀 더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난해 법인세 16조 7천억이나 급감했다. 부동산 주식 세금 걷어서 이 펑크를 막았다. 어디 신문이냐면 중앙일보 기사고, 이거는 2021년 4월 7일 이게 딱 새벽 오전 2분. 그러니까 이제 4월 6일 선거 전날 그 밤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제가 관심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 채널 이거하고도 맞으니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 가계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국세 수입도 감소를 했는데, 자, 보세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 그러니까 이제 세수로 들어온 거는 465조 5천억. 이 중에 국세 285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지방세 등이 되겠죠. 285조가 들어왔는데 당초 본 예산 기준으로는 6조 5천억이 감소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요즘에 억이 아니라 조 그러죠. 그래서 뭐 1조, 2조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6조 5천억이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GTX 뭐 A, GTX B 이런 하나 그 진행하는 그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굉장히 특히 수도권 외곽 지방,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서울 쪽으로 통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광역 버스라든가 이런 거 힘들 때 그분들 소원 중에 하나는 빨리 이거 GTX 개통해가지고 좀 이게 좀 돈 좀 더 내도 되니까 다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 수입이 당초 본 예산 기준으로 6조 5천억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2019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6조 7천억이 줄었어요. 감소 규모만 볼 때는 역대 최대다. 방금 제가 무료라고 했죠. 이거는 솔직히 제 감정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세요. 그런데 팩트가 뭐냐면 감소 규모만 볼 때 역대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이 얼마였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2020년이 무려 16조 7천억으로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는 거죠. 이건 팩트잖아요. 당연히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앞서 나왔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리고 특히 더 아셔야 되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부진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5조 9,454억 원, 6조 정도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국세 수입이 7조 9천억 정도 줄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자, 그나마 세수 결손을 막은 게 부동산하고 주식이다. 여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둘 중에 최소 하나는 하시잖아요. 둘 다 저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8조 7,587억 원. 증권거래세가 8조 7,500억 정도가 거친 거예요. 대략적인 이 규모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증권거래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래할 때마다 내는 아주 소액으로 보이는 그 금액 아닙니까? 그게 모이니까 8조 7,500억 원이 됐다는 거고요. 2019년 4조 4,733억 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배 가까이 98.5%가 급증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8조 7,587억 원이면은 진짜 GTX 하나 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돈만 봤을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그런 거 일단 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농어촌 특별세 수입도, 와, 이게 6조 2,596억 원이 거쳤군요.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건데. 엄청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주식 증권거래세가 대략 8조 7,500억 원이잖아요. 대략 8조에서 7조 정도 생각을 하고, 이거 23년부터인가요? 원래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늦춰졌잖아요. 반발이 워낙 심해서, 동학개미들 반발이 심해서. 뭐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그게 이제 3억으로 막 내리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3억 이상 거래하는 대주주로 요 8조, 7조를 충당을 하려면 주식 양도세가 꽤 와야 될걸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미 부동산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볼까요? 자, 부동산 비중이 큰 양도소득세 수입도 지난해 23조 6,500, 23조. 전년 대비 46.9% 증가. 엄청난 돈입니다. 전체 법인세 세수 감소된 16조 7천억보다 훨씬 더 많죠. 23조 6,558. 종부세 수입은 3조 6천억. 1년 전보다 33.8% 늘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주식 거래나 아니면은 실거주로 살려고 내가 샀던 이 집으로 인한 보유세,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낸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친 그런 세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26조, 27조 정도가 되니까. 일단 이게 팩트 체크 하나 한번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이거예요.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왜? 지금 코로나 완전히 회복 안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일부 회복된 기업들이 보통 어떤 기업들이에요? 대기업, 그리고 수출 관련된 거. 왜냐하면 다른 해외 일부 중에는 일부 국가긴 하지만 코로나로 회복되고 있으니까 방역이 잘 돼서. 자, 문제는 세수 부족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주식과 부동산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거칠 거란 보장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주식하고 부동산에서는 많이 거쳤는데 이게 계속 영원히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거의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걱정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거의 계속 감소되는 게 거의 100%고,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계속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서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거쳐가지고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될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직격탄 맞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과거처럼 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 기사랑 이거 뭐 서울 재건축 이거 확 풀린다 이거랑 뭔 상관인데? 저는 이 두 개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 현재 정부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지난 역사를 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모든 거를 다 하려는 큰 정부.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민간의 모든 걸 다 맡겨서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작은 정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정부는 큰 정부에 가까워요? 아니면 작은 정부에 가까워요? 누가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큰 정부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뭐 어떤 복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게 어떤 통제로 갈 수가 있고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반면에 작은 정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 될 수 있고요. 좀 힘든 기업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경제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정부는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일까요? 당연히 큰 정부죠.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자, 그럼 이게 뭔 상관이냐? 자, 큰 정부에서 가장 핵심은
예산이 많아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예산이 180조인가 그랬어요. 하나의 예산이. 그래서 막 교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지금 예산 얼마죠? 1년 예산이 600조인가요? 엄청나죠.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가는 방향은 본인들이 큰 정부로 가든 작은 정부로 가든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권력을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주고 잘 못하면은 이제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민소원제라든가 좀 이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월급쟁이들은 맨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기업은 하루하루를 평가를 받고 자영업자분들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인데 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4년, 5년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 듣고 그냥 잊어버려 주시고요. 제 짧은 생각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일단 현재 정부는 큰 정부다. 큰 정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빵꾸가 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막아줬던 게 여러분들이 했던 주식하고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딱 사이즈 나오지 않아요? 풀어줄까 과연? 규제를? 안 풀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그렇고 월급쟁이들은 한 달, 1년이 그렇고 정치인들은 뭐 4년, 5년마다 오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거가 어제 하나 있었고 사실 없어도 될 선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선거가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대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본인들이 큰 정부인데 살짝 작은 정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이코노믹 리뷰에서 나온 기사고요. 우영표 님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테크 전문가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나오죠. 재테크 전문 작가님이시고 서강대 경영학 졸업,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그리고 현재 한성대 부동산학 박사학위 진행 중이고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신입사원 상식사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명사초청 특강에는 좀 이런 분들도 좀 모셔보려고 해요. 꼭 우리가 이제 자격증, 뭐 세무사, 회계사 분들도 좋은데 이런 분들도 한번 모셔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해가지고 LH 사태 접근법, 케인즈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있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박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텐데 2021년 3월 31일 그러니까 선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상반되는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케인즈 학파 큰 정부하고 시카고 학파의 작은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사실 이 경제학계에서는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경영학 전공인데 이 경제학 쪽에서는 이 케인즈 경제학자가 좀 불세출의 영웅이었죠. 가지고 이제 그 대공황 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수요를 견인해가지고 그런 불황에서 극복을 한.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학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 대부분이 어떤 큰 돈을 버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저 케인즈 저 사람은 엄청나게 또 사업으로도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걸 봐보면은. 그리고 자기의 아주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 역할을 조언을 했다라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케인즈 학파가 이제 대표적인 큰 정부를 지향하는 학파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정부가 다 해야 된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큰 정부로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에 반대로 이제 시카고 학파가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가 이제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디가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더 나하고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건 있겠죠. 그러면 제네시스는 어디 쪽인가요? 이건 정치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약간 작은 정부 쪽에 더 가까워요. 그냥 이거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학파가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굉장히 적극적인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힘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주류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입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 전에 했었던 방식이 안 통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대응하고 나온 게 시카고 학파가 나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개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다. 너무 이제 부작용이 많고 군더더기가 많고 사회적 손실이 많다. 차라리 정부 기능은 최소화만 하고 민간에 맡겨라.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저 작은 정부가 또 맞는 때가 올 거고요. 또 그게 지면은 큰 정부가 맞는 때가 올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반합이라고 했잖아요. 큰 정부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꼬그라들면은 작은 정부가 또 대세하는 거고 또 작은 정부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또 꼬그라드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발전하겠죠. 진보가 왔다가 보수가 되고 다시 진보가 되고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방 너무 고품격 아닙니까? 케인즈 학파 나오고요. 시카고 학파 나왔습니다. 네. 자, 요약하면 케인즈 학파는 국가와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손길,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카고 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제 글을 쓰신 작가님이 이제 박사님이 그런 거죠. 과연 케인즈 학파가 LH 사태를 해결한다면 어떤 정책을 제안할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물론이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더하는 정책을 제안할 거다. 반면 작은 정부는 그와 반대로 할 거다. 현재 정부는 케인즈 학파에서 주장하는 큰 정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손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책이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과연 전문가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흑석동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항상 여러분들 정리를 잘해야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야당이 이겼죠. 자, 그래서 뭔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바로 오늘이죠. 정부에서는 협의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규제가 풀릴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계속해서 예측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예측 기사보다는 이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 자, 이 현실을 보면은요. 현재 정부는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아주 큰 정부예요. 그래서 예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 확보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 지금 떨어지는 판국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규제를 풀어줄까?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이게.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기죠. 한 가지 변수. 뭐가 있죠? 22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 그 표 받는 거, 평가받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일반인들,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 뇌피셜은 뭐냐면 잠깐 작은 정부인 척을 할 거다.
잠깐 작은 정부인 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년 좀 세수 확보 잠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죠. 속으시면 안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주 찔끔 나올 겁니다. 이 규제 완화가. 아주 찔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찔끔이 뭐가 나올 거냐가 관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 있죠.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가 나올 수 있어요. 대출 규제 완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은 집값 내려갈 거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집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연끌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14년부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양도세 중과 같은 거 일시적 완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다. 아주 한시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본인들 정치적으로 좀 약간 리스키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예측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좀 저도 정부 입장에서 하나 편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게 공공 주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런 거 다 일단 차지하고 공급 주도로 이제 해야지 집값이 잡히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헛발을 디딘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계속해서 잘못해서 여러 헛발 정책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됐구나. 이거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떻게 한번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늦었지만 내놨는데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거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인가요? 그 양치기 소년 본인이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저도 조그맣게 개인 사업 하고 있고요. 와이프 명의로. 저도 조그맣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집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법인 대표분들, 그리고 하다못해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비리를 저지르면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치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자기가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안 사셨으면 그냥 집값이 올라도 그냥 내가 틀렸네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도 자기가 결정을 한 거니까 그때 그 자식 어떤 자식이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집을 사서 잘못 이렇게 폭락이 됐네. 남한테 책임지지 마세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다 책임지는데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건 상식이죠. 굳이 그런 상식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예측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황골 탈퇴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살짝 한 건지는 누가 판단을 못하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미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뭐 이거는 모든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는 저희 우리 멤버십 특강하고 정규 과정에서 하도록 하죠. 요즘 정규 과정에서는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하니까 갑자기 좀 마지막에 홍보가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항상 국가 위기 때마다 우리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딱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타깝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든든한 어떤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이게 좀 듬직하기도 해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정반합이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오늘 뭐 7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뭐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은데 뭐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개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7시간 이상은 꼭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키우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하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제가 뭐 더 질문도 좀 받고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요 정도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좀 좋은 내용, 더 좀 밝은 내용, 그리고 우리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